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덕수의 김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출근길 상식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법인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개정법,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종의 생활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주변에 가까운 법률 중에 하나인데요. 주임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다수의 법률들은 제1조에서 목적이라는 조항을 두고 이 법률이 만들어진 입법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법 제1조를 보면요.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대한 특례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데, 민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법률이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이 동등한 개인으로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 위에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결국 우리 법이라는 것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오래된 명제를 구현하고 있는 사회 제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개인과 개인은 당연히 동등하고 평등한 개인으로 상정이 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누가 뭐 권력에 있어서 더 우위에 있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또 갚고 또 빌리고 갚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은 국가나 뭐 어떤 제도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가 민법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데요. 주임법은 주택임대차에 관하여서만큼은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면 되는 그런 동등한 개인으로 상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경험 속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강자와 약자가 있는 것이고, 약자는 좀 우리가 법률로서 두텁게 보호를 해야 두 양자 간의 동등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성적인 입법자들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른바 이제 특례법들인데, 주임법도 그러한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임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은 뭐 이러한 태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81년 3월 5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제정될 때 제정 취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취지를 보면은 당시에 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이제 맡겨놓고 임대차를 시작을 하는데, 임대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을 위한 금원이 이제 보증금일 텐데요. 그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맡겨놨는데 임대인이 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 그랬을 때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는 거를 임차인으로서는 잘 알지 못한단 말이죠.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바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 그러는데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주임법의 제정 이전에는. 그래서 주택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은 전 임대인을 찾아가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한국의 고유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전세라는 제도들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고 전세를 끼고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나의 보증금을 전 임대인을 찾아다니면서 받아야 된다 이러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새로 들어온 임대인이 내가 이 집을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샀으니 너 나가라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른바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임법이 부여한 임차인에게 부여한 어떤 권리,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더라도, 혹은 임대인이 내 건물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저당권자가 와서 뭔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에 그런 제3자들, 내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우리 둘은 양자죠. 그 외에 제3자들에 대해서도 나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임법이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대항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정 이전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법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그냥 약정한 기간이면 그냥 그 기간 그대로 임대차를 하고 나가야 했던 것인데, 사실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은 많고 집을 가진 임대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좀 낮은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간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들이 일반화되었을 때 임차인들로서는 주거의 불안정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임법을 제정을 하면서 최소한 어떻게 약정을 하더라도 임대인 임차인이 뭐 설령 3개월 살기로 약정을 하고 6개월 살기로 약정을 하더라도 대체로는 임대인의 임의적인 일방적인 계약 기간에 임차인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여 법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1년으로 본다라고 했던 것이 재정주임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2년까지 보고 있죠. 그래서 주거 안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든 건물에 다 적용되느냐, 이것이 이제 적용 범위의 문제인데요. 주임법 제2조를 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이제 공부상의 표기들이 있는데, 이 건물은 뭐 예를 들어 점포용 건물이다, 뭐 가게다, 뭐 이렇게 되어 공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부상의 형식적인 표기가 뭐라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를 위해 사용되는 그런 건물이라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법의 규정이고요.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자면요. 공부상으로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가게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면적의 절반만 가게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방을 2개로 만들어서 낮에는 손님들에게 내어주고 밤에는 거기서 먹고 자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법원은 이 경우에도 주임법의 적용 대상인 주택으로 본다라고 했던 것이 96년도 판례가 있고요.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 부분보다 조금 더 넓고 이것이 이 임차인들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라면은 그 공부상의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로 본다라는 판례가 95년에 나와 있습니다. 이 95년 판례는 일종의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인지 여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앞서서 주임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대항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면 제3자,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나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되기 위한 요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입신고입니다. 예,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이 2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주임법 제3조에서 그러한 규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조 1항을 보면 임대차는 설령 등기부 등본에 내가 임차인이다라고 등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마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대항력 규정인데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전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어서, 사실은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이 되기 전날까지, 즉 전입신고를 한 당일날 뭐 임대인이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내 건물을 저당 잡혀서 저당권을 거기다가 등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내가 그 저당권자보다는 후순위에 밀리게 되고, 혹은 임대인이 바뀌어버렸을 때 그 바뀐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법률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이사와 동시에 빨리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관련 판례를 보면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제때 옮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나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그 해당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옮긴 경우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등록을 가족들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본인이 옮긴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전에 갖췄던 대항력은 사라지고 새로 전입신고란 그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겨납니다. 대항력의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엔 사실 현실에서는 저당권자와의 갈등, 저당권자와의 경쟁의 문제일 텐데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되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사실 물권인데요. 여기서 약간 이제 법률적인 관념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적 권리라고 했을 때는 크게 채권과 물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줬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아까 제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약속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권리입니다. 내가 보증금을 주고 2년 동안 살기로 약속을 하고 떠날 때는 돌려받기로 한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죠. 그 계약서에 기해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이러한 의미에서 약속에 의해서 파생되는 권리로서 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지배를 함으로써 그 물건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법에서는 교과서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저당권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돈을 빌려줄 때 약속을 기해서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몇 월 며칠까지 갚어. 요렇게 되면은 약속에 기반한 권리고, 돈을 빌려준 나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돈을 빌려간 저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물권자란 무엇이냐?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담보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매에 넘기든지 그 물건을 실행해가지고 직접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라는 그러한 권리가 바로 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사실 이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물권이 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제 인권 변호사라는 그런 역사적인 타이틀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는 물권 변호사야 뭐 이런 자조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각설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물권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한 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잡는 것은 언제든 여의치 않으면 내가 네 건물을 경매로 실행시켜가지고 내 권리를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물권이 있는데, 임차인은 그러한 물권이 아니죠. 임차인은 아까 말씀드린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항상 물권보다 후위에 있다, 물권이 항상 우선한다라는 것은 여러 명의 채권자, 물권자가 뒤섞여 있을 때 한 건물에, 그래서 뭐 임차인은 채권자로서 있는 것이고 물권 저당권자들이 여러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건물 주인이 돈을 제때 갚을 수가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경매에 따른 대금, 경락금을 어떤 순서로 나눠 갖겠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뭐 보통은 내가 먼저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부터 갚고 그 다음 네가 갚고, 이게 순서가 맞겠습니다만은, 물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순서에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고, 이게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은 내 그 물권에 의해서 내가 먼저 가져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임법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물권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른 저당권자들과의 순위만이 문제될 뿐, 나는 채권이기 때문에 뒤늦게 다른 물권자들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물권 채권의 관계가 이 관계에서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임법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물권적의 효력에 준하는 그런 권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바로 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특징입니다. 3조의 2를 보시면 보증금의 회수라는 항목으로 전입신과 점유라는 대항 요건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이라는 것은 거의 전 재산에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법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임법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쉬운 말로 가난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규정 중에서도 특례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기준 이하의, 보증금이 특정 기준 이하의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한해서는 그 어떤 권리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물권자인 저당권자보다도 더 우선해서 내가 먼저 변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생활상의 최소한의 금액을 보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제8조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2020년 서울 기준으로 볼 때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한 임차인에게 있어서는 3,700만 원까지 영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물가가 오르고 이럴 때마다 조금씩 올라왔는데요. 가령 2014년 기준으로 보면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 주택만 최우선 면제권 대상이 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임차인들이 들어가면서 올해 내가 임대차 계획을 하면 2020년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권 해당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이 적용 날짜는 누굴 기준으로 하냐?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 저당 잡은 저당권자가 어느 날짜에 잡았느냐를 기준으로 그 날짜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2020년에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2014년에 저당권자가 먼저 있었으면 그 주택이 9,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일 때만 최우선 면제권에 해당하는 주택이 되는 것이고요. 1억이 넘게 되면은 1억 뭐 500만 원이면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저당권자가 처음 들어갈 때는 먼저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택이 최우선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그건 저당권을 잡으려는 저당권자에게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니었던 주택이 법이 개정되면서 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이제 또 최우선 면제권 대상으로 포함되게 돼버리면 저당권자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권 해당 주택인지 여부를 가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전에는 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사실 기간을 정했었다라는 표현을 좀 했었는데, 주임법이 만들어지면서 제정 때는 최소 1년으로 본다라고 했고,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최소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좀 살펴보면요. 주임법 제4조에 임대차 기간을 규정하면서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2년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이 1년만 살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법에서 2년으로 본다라는 것인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단서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1년 이하로 약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임차인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약정하고 계약 기간대로 살고 나가야 될 텐데, 만약 임대인이 야, 주임법에 2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1년 더 살아야 돼. 내가 다음 사람 못 구했으니까 네가 더 월세를 내라.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약정된 대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임대인은 약정을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우리 2년 살겠습니다 하면 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이게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는 거의 뭐 2년 약정을 뭐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임법 제6조에 따르게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 바꿔 말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쓸 것인지, 요거를 정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반대로 6개월 전부터는 규정이 없고요. 한 달 전까지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근 주임법 개정으로 좀 변경이 되었는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임대인은, 그리고 임차인은 한 달 전까지는 통보하라라는 규정이 이제 2달 전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좀 다음 주거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달은 너무 짧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2달로 좀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갑자기 한 달에서 2달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적용 시점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맺은 임대차 계약이나 혹은 이전에 있던 임대차 계약이 그 이후에 갱신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법률 조항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 달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2달 전인 걸 몰라서 싹 2달을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주임법이 예정하고 있는 기간, 즉 마지노선이 한 달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는요. 근데 그 한 달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서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한 달의 첫날을 도과하는 그 날짜부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약정 기간대로, 기존의 보증금, 기존의 월세대로 그대로 한 번 더 갱신된 것이 되어서 기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데, 한 달 전까지 통보 기한이었던 게 2달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묵시적 갱신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좀 유의 깊게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쯤에서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뭐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들인데, 첫 번째로 전월세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주임법이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고요. 주임법이 개정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 내용은 많이들 아실 수 있겠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간 보장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올해 12월 10일 지나부터는 6개월부터 2달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 2년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주임법이 보장했던 기존의 2년 기간이 거의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까지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정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실제 거주를 하려는 목적에서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제 2년 채웠으니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허위로 직접 거주를 사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바꿔 말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살려고 하니 나가주세요 하고 내보내놓고 새로운 사람에게 전세를 준다, 새로운 사람에게 월세를 준다, 그런 경우에는 전 임차인으로서는 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좀 고민해 볼 만한 것이 이제 묵시적 갱신의 경우일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결국 2년이 한 번 더 2년이 되기 때문에 4년까지 늘어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서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서 늘어난 경우에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입법을 하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라도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시 2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2년 계약을 하고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6년까지 주거를 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임차인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 그리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그 위험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대항력이라는 것,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것을 통한 최우선 변제권이 바로 그러한 태도들이 법률로 입법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일 텐데요. 그와 동시에 임대차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임법은 임차인의 재산과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뭐 임차인으로서 뭐 불법적인 추심을 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법원에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보증금을 가지고 되게 어려운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어려움이 크다라는 그런 호소를 좀 많이 듣고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 소송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께 만약에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약식 소송 절차를 하나 안내해 드리면서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급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서라는 것은 이제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소장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좀 작성하기가 간편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표시하고 뭐 어떤 원인으로 뭐 이 일이 발생했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보증금 같은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라는 뜻인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나에게 지급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약식 절차라서 신청서만 내고요,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식 소송 절차의 번거로움을 대폭적으로 줄여놓고 채권 채무 관계는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또한 보증금도 뭐 돌려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에 대해서 뭐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명령 신청 제도로 빠르게 확정 판결을 받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판결만 받는다고 바로 뭐 보증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물론 그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들은 이제 그 다음에 뭐 압류를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을 또 밟으시긴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보증금 채권을 법원 내 확정 판결로 받아 놓는 것은 대단히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리고 주요한 특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출근길 상식에서 나누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도 너무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주택이라는 것이 뭐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의식주 중에 하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재산권적인 측면과 그리고 사람의 생존을 위한 어떤 그 생존권적인 측면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이 시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이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최근에 어떤 여러 논란들을 좀 살펴보는데 하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 덕수의 김수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